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지금 북한 문제인데 북한에서 중요한 변화들이 있죠. 첫 번째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와 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은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통해 대대적인 체제 정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국가 통치 이념 변경과 조직 개편에서 체제 붕괴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두려움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일 집권 이후에 30년간 북한이 통치 이념으로 유지되던 선군 정치를 접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새로운 기본 정치 방식, 즉 통치 이념으로 교체해서 이를 노동당 규약에 포함시켰다고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인민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에 놓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투쟁해온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본태와 드팀, 즉 조금의 틀림도 없는 의지의 발현이다 라며 조선노동당이 애민 이념에 기초한 인민의 정부라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자신들은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애민정치 집단이라고 선전하고 있는 것은 오랜 실정과 대외적 고립, 코로나와 기상이변 등으로 파탄난 경제, 극심한 부패와 착취로 이반된 민심을 다잡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데요. 데일리 NK 등 북한 전문 매체들은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김정은의 이번 보고를 보고 주민들은 한숨을 쉬고 있으며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실패한 정치를 감추려는 꼼수라며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애민정신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대대적인 검열과 감시, 숙청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또 만들었습니다. 당초 최부일이 맡았던 군정지도부를 확대 개편해서 항일 빨치산 1세대 오진우의 아들인 오정우를 부장으로 앉혔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또 주민감시와 탄압기구로 당 중앙검사위원회와 규율조사부, 법무부를 신설했습니다. 규율조사부는 중앙과 지방의 당간부들을, 법무부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감시와 검열, 조사하는 기관인데요. 도대체 국가 전체가 얼마나 썩었고 당간부와 군인들, 국민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2중, 3중 감시체제를 계속해서 만들며 공포정치를 더욱 강화하는지 이제 북한도 정말 오래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8차 노동당 대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국가 지도 이념을 새로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인민대중제일주의, 사실은 바람직한 정말로 그래야 하는 그런 단어죠. 인민대중제일주의.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국민이 우선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은 당이 우선이었고 그 당 이전에 수령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수뇌부를 옹회하자, 결사옹회하자. 이게 인민의 역할이다. 이게 인민의 의무다. 라고 그동안 70년 동안 해왔던 게 바로 북한인데 어쨌든 김정은이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선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이제 집권을 하고 2013년도에 노동신문에서 사실은 이 인민대중제일주의란 말이 언급이 되었다가 지금까지 7년 이상을 거의 사라졌던 단어인데 왜 다시 들어오냐? 김정은이가 이제 2012, 13년에 집권을 한 이후에 자신의 권력 기반이 약하니까 그때는 유치원도 방문하고 이런 그 민간 시설들 방문하면서 자신은 인민 대중에게 더 다가가는 기존과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권력 기반이 약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권력 기반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냐? 지금은 위태로우니까. 왜냐? 이제 인민대중들이 안다 이겁니다. 지금 충성심이 이반돼 있고 수령이라는 이 존재에 대해서 충성심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혹시 잘못되면 밑에 있는 중간놈들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서 통치 철학은 인민대중을 제일주의로 한다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이 공안기관들을 엄청나게 만들었어요. 군정지도부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작년에 군정지도부 만들었죠. 더 이상 이 군인들, 장교들 전체를 감시할 수 없으니까 장군들만 감시하는 군정지도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군정지도부를 확대 개편해서 빨치산 1세대 오진우의 아들을 거기다가 앉혔고 그러면 이제 이 군부만 감시하냐? 이게 아니에요. 또 당간부, 관료,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었죠. 규율조사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당 간부들을 조사하고 감시하고 그러면서 또 끝나냐? 아닙니다. 인민대중 제일주의라고 해놓고 인민대중을 또 감시하는 기구를 또 만들었어요. 법무부. 우리 법무부와는 좀 달라요. 이렇게 해서 과거 히틀러처럼 정말 2중, 3중, 4중, 5중으로 서로 간에 중첩 감시를 하는 이런 감시체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인민대중 제일주의입니까? 정말로 감시하지 않으면 끝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일례로 지금 RFA가 보도를 했는데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스위스 명품 시계를 단 한 개도 못 샀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선물 정치와 공포 정치 두 개의 이 당근으로 유지를 해왔었는데 당근과 채찍으로 유지를 했었죠. 이게 이제 각근입니다. 각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풀어지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물도 주었다가 당근을 주었다가 안 되면 숙청하고 채찍을 때리고 하는 거였는데 스위스 시계를 하나도 못 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사치품들도 구매하기 힘들었단 말이 되죠. 그러면은 중간 간부들에게 선물 정치, 선물을 못 줬다는 겁니다. 각근 하나가 풀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오직 공포만 남은 상태입니다. 북한 정권 정말 우리가 외부에서 조금만 쪼아버리면 금방 무너질 텐데 대북 전단 보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더 지원하자. 우리는 사실 형도 확정되지 않은 죄인도 아닌 그런 상황인 그런 사람들에게 마스크도 한 개 안 주면서 무슨 북한에 또 돈 주겠다고 20억씩 이렇게 계속 하는지 20억어치 마스크 사서 교정시설에다 보내야죠. 이런 상황 이것만 좀 우리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감시해 계속 압박하면서 중국이 더 이상 북한을 도와주지 못하도록 이것만 딱 쪼으면 금방 무너질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북한의 통치 이념 변화와 내부 통제 강화 더불어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북한이 이제 친중 반미 그리고 대남 봉쇄 압박이라는 분명한 노선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2021년의 한반도도 다사다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대대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대결하며 남한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고강도 압박을 하려는 시그널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선 군 지도부를 완전히 새로운 인사들로 교체했습니다.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노동당 비서와 정치국 상무위원을 겸직하며 군부 1인자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매김했지만 리병철 이하의 핵심 지도부는 대부분 대외적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들로 교체됐습니다. 인민무력성에서 국방성으로 계층된 국방성의 새 수장은 북한군 내에서도 최하급 유배지로 꼽히는 일반 건설국 출신의 김정관으로 확인되었고 군령권을 가진 총참모장은 박정천 원수가 자리를 지켰으며 총정치국장은 통상 차수나 대장급이 임명되는 것과 달리 상장인 권영진이 임명되었습니다. 외교 라인은 기존의 인사들이 초토화되고 모두 새로운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북한의 대미 외교를 막후에서 조종해온 노장 김계관이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정계에서 은퇴했고 대미 외교의 선봉이었던 최선희 외무상 일부상은 자리는 유지했지만 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강등되면서 사실상 핵심 외교 라인에서 밀려났습니다. 대남 담당 비서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신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장에 천안함 연평도 도발의 원흉인 김영철이 복귀하면서 향후 대남 대화 봉쇄와 강경노선 드라이브를 예고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외교수장격인 당 국제부장에 대중국 외교를 전담해온 친중 인사이자 중국통인 김성남 당 국제부 제1부부장이 승진해서 임명되었다는 것인데요. 대미, 대남 대화 라인을 그야말로 초토화하고 외교정책 수장에 친중 인사를 앉힌 것은 북한과 중국의 새로운 미래관계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부와 외교 완전히 이제 면모일신을 시켰는데 군부 같은 경우는 리병철이는 작년에 쿠데타설도 나오고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병철은 완전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요. 그 말은 군부는 리병철이 완전 장악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리병철과 박정천은 아주 돈독한 사이고 작년에 원수로 같이 진급했죠. 그래서 박정천과 리병철은 딱 굳건하게 자리를 지킨 상황에서 그리고 인민무력상
지금은 국방상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공병으로 활동했던 사람을 지금 갖다 앉혔습니다. 그리고 총정치국장, 사실은 군부 서열 1위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총정치국장에 차수나 대장이 아닌 상장을 갖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거 뭐 총정치국이다, 뭐 국방상이다 다 필요 없고 그냥 리병철, 박정천 듀오가 다 군을 장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외교 라인입니다. 지금 최선희는 과거에 이제 이 영어 통역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최선희가 부상해서 전면에 나서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외교의 중심축이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선희가 작년에 이제 숙청되어서 교육까지 받고 오고 하면서 완전히 복권하느냐? 그게 아니었다 이거죠.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위원으로 내려앉으면서 자리는 유지를 했지만 그 대신 지금 완전히 전면에 나선 것은 이 중국 통역사였던 김정일의 중국 통역사였던 김정관이가 전면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 말은 북한 외교의 중심축이 이제 미국에서 중국으로 옮겨갔다. 그래서 미국과 대립, 대결, 이제 협상 없다. 최선희가 앞에 나서야 협상이 되고 최선희의 무게를 좀 올려줘야 미국의 국무장관하고 바로 이제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 있는데 최선희의 무게가 내려가면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카운터 파트너가 될 수가 없죠. 이제 이렇게 해서 미국하고는 대화 없다. 중국이다. 이제 라는 선언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뭐 북한이 도저히 능력을 할 수 없어 보이는 핵잠수함 이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얼마나 앞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국방TV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의 뭐 J-10 전투기라든지 JF-17이라든지 이런 전투기들을 지금 뭐 북한 전투기가 전부 이제 워낙 30년 이상씩 40년 이상씩 다 노후됐으니까 이 북한 전투기 중에서 가장 신품이라 하더라도 미그 29 그게 지금 이제 벌써 30년 넘었죠. 그러니까 나머지 전투기는 40년, 50년, 60년씩 된 전투기들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시대 때부터 J-10 전투기를 살려고 했는데 중국이 안 팔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은 북한에게 도대체 돈은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신형 전투기가 들어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대남 라인에는 김영철이가 다시 복권했습니다. 김영철 바로 천안함, 연평도 포격도발했던 완전히 강경파죠. 그래서 대남 강경, 그리고 미국과는 대화 안 해. 미국은 다운, 그리고 중국을 부상시키는 것.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는 대립, 이제는 중국을 후견으로 내세우고 오직 그 중국과 미를 관계를 맺으면서 생존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대화 안 하겠다고 하면 그래 하지 마라 라고 하면 될 일이지 뭘 비대면 대화 한번 하자, 뭘 비대면 대화를 합니까?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